여러분이 오늘 먹은 밥, 고기, 채소, 과일. 이 모든 식재료가 사실 설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도당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포도당 하나, 거기서 전부도 만들어지고 셀룰로스도 만들어지고 아미노산, 지방산 또 심지어 DNA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설탕을 악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여라, 당을 끊어라. 설탕이 만병의 근원이다. 정말 그럴까요? 설탕이 없으면 지구에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이 숫자가 뭔지 조금 뒤에 나옵니다. 꽤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먹은 고기, 그 안에는 소의 DNA가 들어 있습니다. 약 30억 개의 염기쌍, 소로 만드는 유전 설계도 전체가요. 그 DNA가 지금 여러분 몸 어디에 있을까요? 소의 유전자가 여러분의 세포 안에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GMO 작물을 먹으면 변형된 유전자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 걱정이 생화학적으로 필요 없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광합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지타의 남자입니다. 광합성, 포토신테시스 학교에서 다들 한 번쯤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만 기억하시죠?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 더하기 빛, 화살표 찍 해서 포도당 더하기 산소.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은 포도당 하나가 생기고 산소가 생긴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에 엄청난 일이 숨어 있습니다. 광합성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명반응입니다.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물을 쪼개는 일입니다. 물 분자를 빛으로 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산소를 방출하고 에너지 화폐인 ATP와 전자 운반체인 NADPH를 만듭니다. 사실 ATP, NADPH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하나의 그냥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숨 쉬는 산소가 바로 이제 이 수식에 있는 물 분자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식물이 물을 쪼갤 때, 그러니까 빛이 물을 쪼갤 때 나오는 부산물이 산소인 거죠. 두 번째는 켈빈 헤러입니다. 이거 암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이 암반응에서 하는 일은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겁니다. 공기 중에 CO2를 가지고 유기물로 바꾸는 거죠. 이런 게 식물의 엽록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달달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 설명이 좀 어렵게 들렸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포도당 하나에서 생명을 구성하는 모든 유기물의 합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빛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딱히 아닌 거죠.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당에서 전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밥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이게 전부 다 전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인 셈이죠. 그리고 이 포도당에서 또 셀룰로스가 만들어집니다. 식물의 세포벽, 식물을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당 하나에서 우리가 먹는 이 전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식물의 뼈대인 셀룰로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 그러니까 당이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루브산이 되고 거기서 아미노산이 합성됩니다. 아미노산이 모이면 그 다음에 단백질이 되고요. 그리고 포도당의 탄소 골격에서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재료가 되고요. 이게 RNA와 DNA를 합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듣고 보니까 전분도 셀룰로스도 단백질도 지방도 DNA도 RNA도 전부 포도당 하나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유기물의 탄소는 광합성이 고정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암반응하고 명반응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도 원래는 공기 중에 CO2였고 식물이 그걸 포도당으로 바꾼 것에서부터 유래한 겁니다. 자, 이제 식물이 잎에서 포도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필요한 것은 잎만이 아닙니다. 뿌리도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줄기 끝도 필요하고요. 열매도 종자도 전부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잎에서 만든 포도당을 식물체 곳곳으로 보내야겠죠. 수송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식물은 포도당을 그대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포도당을 수크로스로 바꿉니다. 이 수크로스가 바로 설탕인 거죠. 그런데 왜 포도당을 식물은 굳이 수크로스로 바꿀까요? 설탕으로 바꿀까요? 그 이유는 다음 섹션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그 수송 경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에는 두 가지 수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관, 자일렘이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과 무기 양분을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단방향으로만 흐르죠. 그러니까 식물 줄기에 있는 물관은 아래에서 위로만 흐르는 단방향 어떤 수송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을 구성하는 세포는 대체로 죽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체관, 플로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바로 식물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과는 잎에서 만든 수크로스, 그 설탕을 이제 식물 전체로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로도 보내고 아래도 보냅니다. 양방향 수송이 가능하단 말이고요. 그리고 체관을 구성하는 세포는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기억해 두라고 했던 그 숫자가 나옵니다. 체관을 흐르는 수액의 농도 최대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체관의 농도는 낮을 때는 한 10몇 퍼센트에서 30%까지 이렇게 농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최대 30%에 달하는 설탕물이 식물의 혈관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량의 아미노산, 무기양분, 식물 호르몬도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식물의 피가 설탕물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같은 당을 쓰지는 않습니다. 식물은 수크로스를 수송했습니다. 포도당 하나와 가당 하나가 결합한 이당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곤충을 보면 약간 다릅니다. 곤충의 혈림프, 그러니까 곤충의 피에는 트레할로스라는 당이 흐릅니다. 혈당의 90% 이상을 이 트레할로스가 차지하고 있죠. 트레할로스는 포도당 두 개가 특이한 방식으로 결합한 이당류입니다. 두 포도당의 반응성 있는 부분이 서로를 봉시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같은 척추동물들은 포도당을 그대로 혈당으로 씁니다. 단당류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에는 진화의 근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환원당이냐 아니냐인 거죠. 포도당은 환원당입니다. 포도당이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최종 당화산물인 AGES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당뇨 검사에서 재는 HbA1c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이게 바로 포도당이 헤모글로빈에 달라붙는 비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환원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인 거죠. 그런데 수크로스와 트레알로스는 비환원당입니다. 식물은 수크로스를 통했고 곤충은 트레알로스라는 이당류를 택했습니다. 둘 다 비환원동이고 이당류라서 삼투압 효율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척추동물은 왜 위험한 환원당인 포도당을 그대로 혈당으로 썼을까요? 답은 속도에 있습니다. 포도당은 변환 없이 바로 해당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뇌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만으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빠른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위험 관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조절 시스템을 진화시켜 온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생물은 수억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존 전략에 가장 적합한 당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식물이 포도당을 만들고 수크로스 바꿔서 수송하고 생물마다 다른 당을 선택한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식물을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소화의 본질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고분자를 단량초로 분해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몸은 큰 분자를 가장 작은 단위까지 분해한 다음에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탄수화물부터 보죠. 밥을 먹으면 전분이 들어옵니다. 입에서 아밀라제가 나와가지고 전분을 짧게 자릅니다. 소장에서는 말타아제나 수크라아제, 락타아제가 나와가지고 이당류를 최종적으로 단당류로 분해하는 거죠. 흡수되는 형태는 단당류입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 세 가지만 소장의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당들은 다 그냥 빠져나갑니다. 단백질은 어떨까요? 고기를 먹으면 폴리펩타이드가 들어옵니다.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진 긴 사슬입니다. 위에서는 위산이 나와가지고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그냥 확 풀어버리고요. 이걸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단백질의 그 펩타이드 사슬을 끊기 시작하죠. 소장의 벽에서 효소가 최종적으로 아미노산 단위까지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흡수되는 형태는 아미노산입니다. 소의 근육 단백질을 먹는다고 그 단백질이 그대로 내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모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해체된 뒤에야 우리 몸속에 흡수될 수 있고요. 내 DNA의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내 몸속에서 새롭게 조립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핵심이 나옵니다. DNA는 어떨까요? 소고기 한 점에는 소의 DNA 30억 염기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30억 염기상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소를 소로 만드는 유전체 설계도입니다. 그 DNA가 위와 소장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췌장에서 분비된 DNAse란 효소가 DNA 가닥을 뉴클레오타이드 단위로 잘게 다릅니다. RNA는 RNase란 효소가 분해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의 벽에 누클레아제가 뉴클레오타이드를 더 짧은 단위로 쪼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형태는 질소염기, 당리보스 또는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인산입니다. 그러니까 DNA 그 자체는 형체도 없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먹더라도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 것은 DNA 설계도가 아니라 각각의 부품일 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레고로 만든 집을 삼킨다고 뱃속에 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와 소장은 그 집을 낱개의 블록으로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그리고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의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구조물을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흡수하는 건 예외 없이 단량체, 영양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소의 DNA를 먹는다고 소가 되지 않고 식물의 DNA를 먹는다고 광합성을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생물의 DNA를 먹든 전부 같은 부품으로 분해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숨 좀 고르고 가겠습니다. 설탕이 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죠. 물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물이 시들면 물을 줍니다. 또 시들면 또 줍니다. 그러다 식물이 죽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은 게 아닙니다. 물에 빠져서 죽은 거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토양 공급이 물로 채워집니다. 산소가 들어갈 공급이 사라지는 거죠. 식물의 뿌리도 24시간 호흡을 합니다. 산소를 소모하는 세포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차단되면 뿌리 세포가 현기 발효를 시작합니다. 식물에게는 동물처럼 순환기가 없어가지고 잎에서 만든 산소를 뿌리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벼 같은 경우는 줄기 안에 통기 조직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공기를 뿌리까지 전달합니다. 그래서 논에 물을 채워도 잘 살 수 있는 거죠. 16세기 의사 파라셀수스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독이다. 용량만이 독과 약을 가른다. 설탕도 물도 산소도 용량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광합성은 CO2와 물로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 포도당 하나에서 전분, 셀룰로스, 단백질, 지방, DNA까지 모든 유기물의 합성이 시작됩니다. 식물은 포도당을 수크로스로 바꿔서 30%의 설탕물 형태로 수정합니다. 곤충은 트렐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척수동물은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각각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 위와 소장은 전부 단량체 단위로 분해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DNA는 질소연기와 당과 인산으로 완전히 해체된 뒤에야 흡수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GMO 작물의 DNA를 먹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변형 유전자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어떤 DNA를 먹든 소장에서 질소와 염기, 당과 인산으로 완전히 분해됩니다. 유전 정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편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다이어트 약 오젬픽이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인데 GMO 효소가 생산한 호르몬 유사체를 직접 혈류로 찔러 넣습니다. 소화 과정 같은 건 전혀 안 거치고 있고요. 그런데 오젬픽의 2024년 매출액이 260억 달러입니다. 어느 쪽이 더 직접적인 GMO 기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화학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특정 영양소를 돌아가며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지방이 나쁘다고 했다가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했다가 요즘은 또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하죠. 지금은 설탕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탕이 사라지면 광합성이 사라지고 식물이 사라지고 동물이 사라지고 생명체 자체가 사라집니다. 40억 년 진화가 선택한 에너지 화폐를 100년 된 다이어트 유행이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설탕이 아니죠. 과식입니다. 적당히 먹고 운동 잘하는 것. 사실 이게 전부 다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식 채널 지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